30억 원. 그것이 바로 한국의 CEO 강태우가 이를 뻔한 계약의 금액이었다. 일본어 통역사가 회의 2시간 전 돌연 취소 통보를 해오면서 통역사의 병가 소식은 강태우에게 주먹질처럼 날아왔다. 20년 동안 회사를 일궈왔고 200명의 직원이 그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일본 투자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들은 오직 일본어로만 거래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외는 없었다. 절망에 휩싸인 그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완벽한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어린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건물 미화원의 7살 딸이 청소용품을 정리하며 부르고 있던 노래였다. 말도 안 돼. 그는 생각했다. 헌 한복을 입은 채 있는 그 아이를 보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을 그 어린아이에게 회사를 맡긴다고? 냉혹한 일본 투자자들이 회의실에서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몇 분 뒤 그 미화원 딸이 수조원 규모의 회사를 구하고 일본에 내로라 하는 기업가들을 감탄하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 강태우 회장의 마른 손가락이 사무실 창문을 두드렸다. 부산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그의 시선 아래 펼쳐졌지만 오늘 그는 그 풍경의 웅장함을 느낄 수 없었다. 55세의 그는 테우테크라는 반도체 기업을 작은 스타트업에서 3천억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인생 최대 위기가 그를 덮치고 있었다. 회장님, 모든 통역사에게 연락해봤지만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박소희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녀의 평소 침착한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일본 영사관까지 연락했지만 도움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8개월 동안 준비해온 일이었다. 히데키 나카무라와 켄지 타나카,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일본의 거물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불과 2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일본어 통역사가 급성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연기는 불가능합니까? 강태우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투자자들이 오늘 밤 오사카로 돌아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강태우의 심장이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았다. 그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는 아시아 의료 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투자 없이는 그저 좋은 아이디어로 끝날 뿐이었다. 투자자들은 오직 일본어로만 소통한다는 규칙을 고수했다. 준비되고 존중하는 파트너만을 선택하기 위한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직원들, 강태우는 중얼거렸다. 200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 모든 꿈이 무너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부드러운 울림이 들려왔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소리였지만 오늘은 마치 그의 운명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느껴졌다. 강태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을 햇살이 부산항에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의 온 삶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만 같았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해 이 자리까지 올라온 그였다.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소희 씨,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세요. 부산 시내의 모든 일본어 학과, 번역회사, 문화센터 어디든 연락해보세요. 박소희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서는 동안 강태우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와 2 아이들이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실패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꿈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창문에 이마를 기댄 강태우의 눈에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우가 절망 속에 잠겨 있을 때 맑은 노랫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되었고 그것은 완벽한 일본어로 불려지고 있었다. 사쿠라 사쿠라 야요이노 소라와. 그는 소희를 부르려다 말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희도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와 함께 따라갔다.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낡은 파란색 한복을 입은 작은 소녀가 청소 카트 옆 바닥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약 7살쯤 되어 보였고 까만 머리는 색바랜 분홍색 고무줄로 단순하게 묶여 있었다.
흰색 운동화는 오래 신은 듯 했지만 깨끗했다. 소녀는 체계적으로 청소 용품을 정리하면서도 일본 전통 민요를 놀라울 정도로 유창하게 부르고 있었다. 누구니? 강태우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물었다. 소녀는 노래를 멈추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윤혜리예요. 아버지가 지하에서 정이 고치고 있어요. 일본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소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혜리의 얼굴이 갑자기 슬픔으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엄마가 일본 사람이었어요. 오사카에서 왔어요. 매일 밤 같이 책 읽었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강태우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다. 혜리야, 혹시 일본에서 온 어른들과 대화할 수 있니? 강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매일 일본 만화도 봐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도쿄에서 20년 살았대요. 할머니랑 자주 일본어로 이야기해요. 강태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그의 평생 사업을 구할 기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혜리야, 나한테 큰 도움이 필요해.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곧 일본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건데 통역해줄 사람이 아파서 못 오게 됐어. 혹시 네가? 혜리의 눈이 커졌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고. 하지만 회장님, 소희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너무 어려요. 이건 3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 미팅입니다. 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본 투자자들은 이미 오는 중이었고 다른 대안은 없었다. 그는 다시 혜리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맑은 눈에는 순수함과 지혜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혜리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도 할 수 있겠니? 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엄마가 늘 말했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그건 네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 순간 강태우는 이 소녀가 단순한 아이가 아님을 느꼈다. 그녀의 말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이가 있었다. 그는 소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럼 우리 시간이 없어. 준비해야 해. 그가 말했다. 혜리는 일어서서 작은 손으로 청소 카트를 정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어려 있었다. 아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본사 회의실 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일본 투자자들의 도착까지 단 9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태우와 박소희는 혜리를 앞에 놓인 거대한 임무를 위해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소희는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왔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금융 전문 용어가 가득한 일본어 문서들이었다. 이건 너무 어려울 거야. 소희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용어들이에요. 강태우도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혜리는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진지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은 문서를 읽으며 점점 밝아졌다. 토우치, 혜리가 일본어로 읽었다. 투자라는 뜻이에요. 리이은 이익, 치외은 계약, 시의 찬뢰은 사업 전략이고요. 강태우와 소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7살짜리 아이가 이런 전문 용어를 알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니? 강태우가 물었다. 혜리는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엄마가 일본 은행에서 8년 동안 일했어요. 저한테 비즈니스 잡지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게임처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엄마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는 걸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강태우는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기적이 필요했던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200명의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운명이 7살 소녀의 어깨에 달려있다니. 혜리야, 강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 네가 이걸 할 수 있을지 확신해. 만약 실수하면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혜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두려움은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건 그냥 무언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래요. 강태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 작은 소녀의 말에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혜리야. 같이 해보자. 혜리는 일어섰다. 제 한복 갈아입을게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다림질해 주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다. 소희가 그녀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려갔다. 20분 후 혜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다.
노란색 바탕에 작은 하얀 꽃무늬가 있는 전통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는 노란 리본으로 단정하게 따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여왕님처럼 보였다. 아름답구나. 강태우가 감탄했다. 혜리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항상 중요한 일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강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투자자들이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준비됐니? 강태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네, 준비됐어요. 강태우는 소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가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가 투자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강태우는 마지막으로 혜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 혜리야, 용기를 내줘서. 혜리는 미소로 답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가까워졌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강태우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히데키 나카무라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60대 초반의 키가 크고 날씬한 남자로 그의 특징적인 은빛 머리카락은 일본 귀족의 위엄을 품고 있었다. 미야케 디자인의 짙은 남색 정장은 완벽하게 그의 체형에 맞았고 그 정장의 가격은 보통 가정의 6개월 식비보다 더 비쌀 것이 분명했다. 그의 뒤를 이어 켄지 타나카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으로 히데키보다 젊었지만 그의 명성은 더욱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금융계에서는 그를 처형자라 불렀는데 이는 그가 비즈니스 제안을 외과 의사의 정확함으로 해부하고 실패한 기업가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 때문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방 안의 모든 디테일을 순식간에 훑어보는 듯했다. 두 사람의 눈이 즉시 해리에게 향했다. 강태우는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혼란, 그 다음은 점점 강해지는 의혹, 그리고 마침내 억제된 분노로 강 회장님, 히데키가 영어로 차갑게 말했다. 비즈니스 미팅에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3조 원의 투자 기회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놀이 시간이 아닙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단어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해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정중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나카무라 회장님, 타나카 이사님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통역을 맡게 된 윤혜리라고 합니다. 비행은 편안하셨습니까? 부산의 날씨가 도쿄보다 선선하다고 들었습니다만 호텔은 만족스러우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또렷했다. 발음은 완벽했고 경어체 사용은 일본 문화에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히데키와 켄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놀라움과 혼란이 그들의 얼굴에 번갈아 나타났다. 해리는 자신감 있게 계속 일본어로 말했다. 오늘 강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프레젠테이션은 아시아 의료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임상시험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특히 조기 진단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히데키의 얼굴이 서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일본어로 대답했다. 네, 비행은 괜찮았습니다. 호텔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어린 통역사는 처음 봅니다. 당신의 일본어는 완벽합니다. 해리는 밝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가 오사카 출신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켄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놀랍군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강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해리가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을 단 몇 초 만에 뒤집어 놓았다. 그는 일본 투자자들을 회의실로 안내하며 고개를 숙여 해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 해리는 작은 공주님처럼 당당하게 걸어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제 호기심과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미팅이 이제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회의실에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강태우가 자신의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해리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개념을 일본어로 명확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는 놀라운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보다 40배 빠르게 의료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태우가 설명했다. 이것은 암과 같은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리는 이 복잡한 개념을 완벽하게 통역했고 히데키의 눈이 점점 더 관심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일본의 엄격한 의료 규제 준수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기술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특히 환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요. 해리는 질문을 완벽하게 통역했고 강태우가 답변하는 동안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집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이다운 호기심과 성인의 이해력이 공존했다. 저희는 일본 규제를 위한 특별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모든 환자 데이터는 현지 서버에 저장되며 익명화 과정을 거칩니다. 해리는 강태우의 답변을 전달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다. 이 기술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픈 사람들을 더 빨리 도울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어머니도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더 일찍 발견했다면 아마 지금도 저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적인 개인적 관찰이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히데키의 날카로운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냉정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이 아닌 진정한 관심과 감정이 드러났다. 이 기술은 특히 어린이 병원에서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강태우가 계속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는 소아암 진단 정확도가 67% 향상되었습니다. 해리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통역하면서 조금 더 힘을 주어 말했다. 아이들이 아프면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이 똑똑한 컴퓨터가 의사 선생님들을 도와서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 켄지가 일본어로 해리에게 직접 물었다. 해리 양은 이 기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제 엄마는 사람들이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희망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술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면 아픈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히데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강태우는 그 순간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 해리의 순수한 존재와 그녀의 지혜가 회의실을 따뜻함과 인간미로 채우고 있었다. 회의는 계속되었고 복잡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대화에는 새로운 차원의 진정성과 목적의식이 더해졌다. 히데키와 켄지는 더 이상 냉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에 영감을 받은 파트너처럼 보였다. 해리는 계속해서 완벽하게 통역했지만 그녀의 기여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기술과 인간성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었다. 오후의 황금빛 햇살이 회의실의 대형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광택 있는 테이블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2시간의 열띤 논의 끝에 미팅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태우는 그의 기술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했고 비전을 설명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이 다가왔다. 히데키는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강 회장님, 귀하의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조건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군요. 해리는 완벽하게 통역했고 강태우는 긴장으로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을 위해 18개월을 준비해왔다. 일반적으로 히데키가 계속했다. 우리는 이런 초기 단계의 기술 기업에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의 40% 지분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운영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해리가 이 말을 번역하자 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0억 원은 그의 기술을 아시아 전역에 출시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40%의 지분은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의 통제권을 상실한다는 의미였다. 그의 꿈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강태우가 말을 찾으려 애쓰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해리가 조용히 손을 들고 일본어로 말했다. 나카무라 회장님, 타나카 이사님, 질문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두 분은 너무 크고 두려웠지만 그것을 이루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던 꿈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히데키와 켄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우는 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는 침묵하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히데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12살 때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었어. 아이들은 배우기 위해 10km를 걸어야 했지. 나는 그 마을에 학교를 짓겠다고 꿈꿨어. 30년이 지나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지. 켄지도 이어서 말했다. 나의 고향은 현대적인 병원이 없었어. 내 여동생은 그 때문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지. 나는 그곳에 최고의 의료시설을 짓겠다고 맹세했어.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냈지. 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꿈을 이루셨어요. 강 회장님도 같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꿈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했다. 제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정말 큰 꿈들은 단지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필요하다고요. 켄지의 눈이 깜빡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어머니셨군.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매일 그립습니다. 히데키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강철 같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천천히 켄지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태우의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42층 아래 부산거리의 희미한 소음만이 들렸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한 소녀의 단순한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회의실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강태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히데키와 켄지는 여전히 해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냉소적인 계산에서 경외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마침내 히데키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30년의 국제 비즈니스 경력 동안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우리에게 왜 이익 마진만을 추구하는 대신 사람들의 꿈에 투자하기 시작했는지 상기시켜 준 적이 없었지. 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의외로 감정에 젖어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혁신가들이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소.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해리는 충실하게 통역했지만 강태우는 그녀가 이 순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질문이 두 거물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히데키가 켄지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강 회장님,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태우는 숨을 참았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우리는 테우테크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강태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떠졌다. 2천억 원. 그가 요청한 금액의 4배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히데키가 계속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40%가 아닌 20%의 지분만을 요구합니다. 켄지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어떤 꿈들은 소유하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세상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해리가 이 말을 번역하자 강태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의자에 앉아야만 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그의 회사는 이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번창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히데키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해리에게 향했다. 유리는 해리 양이 이 프로젝트의 공식 청소년 대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켄지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 기술이 아시아에 출시될 때 사람들은 왜 이 혁신이 중요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수치와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리 양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해리는 이 말을 강태우에게 번역한 후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요? 대사요?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네, 해리야. 네가 우리 회사를 구했어. 그리고 이제 네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해리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정말요? 제가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히데키가 일본어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해리 양. 당신의 이야기와 당신의 마음이 이 기술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켄지가 문득 궁금해하며 물었다. 해리 양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그분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마치 켄지의 질문에 응답하듯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다. 해리의 얼굴이 밝아졌다. 아버지가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리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강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두 분은 단지 저희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히데키와 켄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목적의식이 다시 빛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다. 윤대현은 달아빠진 공구 상자를 손에 든 채 문간에 서 있었다. 30대 후반의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그의 손은 오랜 육체 노동으로 단단하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작업복은 여전히 건물 지하에서 전기 시스템을 수리하면서 묻은 먼지로 더러웠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사람의 조용한 존엄성이 깃들어 있었다. 아버지, 해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달려갔다. 대현은 공구 상자를 내려놓고 딸을 품에 안았다. 강 회장님 회사를 제가 구했어요. 해리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대사가 될 거래요. 아마 일본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대현의 얼굴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굳었다. 그는 딸을 내려놓고 방 안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고급 정장을 입은 두 명의 일본인과 한국의 유명한 CEO가 회의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딸은 비싸 보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걱정이 묻어났다. 강태우가 앞으로 나섰다. 윤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리가 오늘 우리를 구했어요. 대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강태우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통역사의 갑작스러운 결석, 해리의 완벽한 일본어 실력 발견,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중요한 투자 미팅에서 단순한 통역을 넘어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는지를 켄지가 서툰 한국어로 끼어들었다. 당신의 딸은 비범합니다. 그녀는 방금 우리 경력에서 가장 큰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대현의 표정이 점점 더 복잡해졌다. 부자들이 그의 가족에게 관심을 가질 때 보통 문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평생 최저임금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다. 해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건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리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설명했다. 저는 그냥 번역했어요, 아버지. 강 회장님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셨고 저는 그걸 일본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나카무라 할아버지와 타나카 아저씨가 그걸 좋아하셨어요. 대현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태우와 일본인 투자자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 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히데키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해리 양이 이 의료기술의 청소년 대사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물론 학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그녀의 교육을 위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대현의 눈이 커졌다. 장학금이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 양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녀가 가끔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해리가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가장 작은 사람들을 통해 가장 큰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아버지. 대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을 품에 꼭 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자부심,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희망. 해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지금 널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강태우는 부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다. 그는 투자자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3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은 이 순간 자신들의 부와 권력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 사이의 순수한 사랑이었다. 3시간 후 테우테크의 회의실은 즉흥적인 축하 자리로 변모해 있었다. 박소희는 부산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한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기적 같은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해리는 큰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작은 여왕님과 같은 모습이었다. 대현은 여전히 일어난 일의 규모를 받아들이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딸이 일본인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생 그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며 월급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딸이 아시아를 여행하며 의사들과 투자자들에게 강태우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니
이것은 그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걱정 마세요. 히데키가 대현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해리는 아직 어립니다. 우리는 그녀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이 역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작은 지역 행사부터 시작해서 그녀가 준비되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그저 딸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길 원합니다. 이미 어머니 없이 자라는 것이 충분히 힘든데. 켄지가 대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딸은 이미 평범하지 않습니다. 윤 선생님. 그녀는 특별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그녀의 교육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해리는 고급 불고기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으며 박소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들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강태우는 그의 회사를 구한 이 놀라운 소녀를 지켜보며 감탄했다. 해리의 회복력과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경이로웠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해리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섭지 않니? 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학교 국제 행사 날에 일본어 시를 낭송했을 때처럼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엄마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강태우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분명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대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단순한 전기 기술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리를 이런 세계에서 이끌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윤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과 지도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히데키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해리의 미래와 테우테크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다. 해리는 오렌지 주스가 든 잔을 들고 밝게 웃었다. 소희가 강태우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큰 관심을 보일 겁니다. 7살 소녀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해리와 그녀의 아버지를 보호해야 해. 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현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해리는 켄지에게 일본어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는 크게 웃고 있었다. 대현의 마음은 자부심과 불안함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소중한 딸에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기회로 가득 찬 세계였지만 동시에 그가 알지 못하는 도전들로 가득한 세계이기도 했다. 강태우는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모두의 인생이 변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기적적인 회의로부터 2주가 지난 오전, 테우테크 본사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로비에는 몇몇 카메라 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박소희의 책상에는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려댔다. 7살 소녀가 수천억 원의 사업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뉴스 매체들은 이 비범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해리는 전문 코치와 함께 그녀의 첫 번째 공식 대사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란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해리야, 긴장하지 마. 그냥 네가 평소에 말하듯이 하면 돼. 강태우가 그녀를 격려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작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러 올 거예요? 강태우가 대답하려는 순간 박소희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나카무라 사쿠라 여사라고 하십니다. 강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히데키의 아내가 왜 여기에? 그는 해리에게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소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차림의 50대 여성이 들어왔다. 사쿠라 나카무라는 은빛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품위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결단력과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강 회장님, 그녀가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특별한 소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강태우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사쿠라의 시선이 해리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이 약간 커졌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아이가,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쿠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웅장한 일본 전통 가옥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는 해리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닮은 젊은 여성이 품위 있는 나이 든 남성과 함께 서 있었다. 이 사진 속 여성이 제 여동생 마이코 나카무라입니다. 사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20년 전 아버지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논쟁 후에 가족에게서 사라졌습니다. 해리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이 사람이 엄마 같아요. 하지만 제 엄마 이름은 마이코가 아니라 윤미래였어요. 사쿠라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을 때 이름을 바꾸기도 해. 해리야, 혹시 내 어머니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니?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는 오사카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주셨고 매일 밤 일본 책을 읽어주셨어요.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해리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해리야, 너는 네 어머니가 내 여동생이라면 너는 내 조카 딸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해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강태우도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그는 박소희에게 눈짓을 보내 대현에게 연락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럼 저는 일본 가족도 있는 거예요?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사쿠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리야. 너에게는 일본의 가족이 있어. 우리는 오랫동안 너와 네 어머니를 찾고 있었단다.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해리의 작은 세계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뀌려는 순간이었다. 강태우의 사무실 안에 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해리는 사쿠라가 건넨 사진을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여성은 정말로 그녀의 어머니와 닮아 있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우아한 자태.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결코 자신이 부유한 일본 가문 출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대현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다. 무슨 일입니까? 소희 씨가 급하게 전화해서 그의 말은 사쿠라를 보는 순간 멈췄다. 그녀의 존재는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사쿠라는 천천히 일어나 대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윤 선생님, 그녀가 정중하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사쿠라라고 합니다. 히데키 나카무라의 아내이자 저의 이모래요, 아버지. 해리가 끼어들었다. 엄마가 이분의 동생이었대요. 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는, 그녀는 결코... 사쿠라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여동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강태우는 이 긴장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나섰다. 모두 앉으시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사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윤 선생님, 해리에게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해리의 증조 할아버지, 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상당한 유산을 남기셨는데 마이코나 그녀의 후손을 찾을 수 없어 아직 상속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대현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산이요? 저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지 교토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사쿠라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가치로는 약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리는 그 상속자입니다. 방 안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다. 강태우조차 입을 다물었다. 해리는 눈을 크게 뜨고 사쿠라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저에게 집이 생긴 거예요? 해리가 마침내 물었다. 사쿠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해리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는 수년 동안 너를 찾고 있던 가족이 있다는 거야. 대현은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 깊이 기대었다. 미래는, 그녀는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군요.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윤 선생님. 그녀는 당신과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유산 대신 행복을 선택한 거죠. 해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자신의 삶이 또 한 번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대사로서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강태우는 해리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해리야, 이건 네가 누구인지를 바꾸지 않아.
너는 여전히 같은 용감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소녀야. 이건 그저 네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야. 사쿠라가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해리야, 유산에는 교토에 있는 어린이 병원도 포함되어 있어. 그곳은 현대화와 새로운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야. 해리의 눈이 갑작스러운 이해로 밝아졌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었다. 해리의 진정한 정체성 공개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충격의 파도를 일으켰다. 단순히 사업을 구한 노동자 계급의 소녀가 아닌 나카무라 가문의 상속자로서 그녀는 이제 국제 비즈니스, 가족 유산 의료 자선 사업의 복잡한 교차점에 서 있게 되었다. 사무실에서 나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히데키도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사쿠라와 짧게 일본어로 대화를 나눈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으로 놀라운 인연이군요. 히데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한 작은 소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우리의 조카 손녀였다니. 강태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겠군요. 해리는 여전히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큰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이사해야 하나요? 그녀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대현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는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단순한 삶에서 갑자기 국제적인 가족 연결과 거대한 유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사쿠라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란다, 해리야. 아무도 이사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제 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꾸지도 못할 선택권을 가지게 됐어. 일본의 최고 학교에 다니거나 부산에 머물거나 혹은 두 나라 사이에서 시간을 나눌 수도 있지. 강태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갑작스러운 발견이 가져온 가능성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해리의 유산, 특히 교토의 어린이 병원은 우리의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AI 지원소와 의료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해리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똑똑한 컴퓨터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병원을 만들 수 있어요? 히데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리야.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어. 대현은 여전히 상황의 규모에 압도된 듯했다. 저는 그저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런 큰 결정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쿠라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윤 선생님, 당신은 마이코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든 부와 특권을 뒤로하고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해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때 박소희가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다. 회장님, 언론이 해리와 나카무라 가문의 연결을 알아냈습니다.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누군가 유산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해리에게 향했다. 단순히 사업을 구한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일본 귀족 가문, 사라진 상속자, 거대한 재산을 포함한 국제적 센세이션이 되어가고 있었다. 히데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제 상황이 더 복잡해졌군. 강태우는 결단력 있게 일어섰다. 우리는 해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일 뿐입니다. 해리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테우테크 건물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뉴스밴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다. 테우테크 건물의 42층 창문을 통해 그들은 아래 거리에 더 많은 뉴스밴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리는 창문에 작은 손을 대고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현은 딸의 어깨에 보호적으로 손을 얹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좋아해. 그리고 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니까. 하지만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사쿠라가 걱정스럽게 덧붙였다. 해리의 안전이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강태우는 휴대폰으로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에 보안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히데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600억 원의 상속자라는 소식이 퍼지면 해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소중한 아이가 아닌 오직 돈만 보는 사람들이요. 해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해력이 깃들어 있었다. 대현은 딸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저는 단지 그녀가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켄지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는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다. 우리는 해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든 성인들의 편의가 아닌 해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히데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상속 과정이 가능한 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해리는 새롭게 발견된 부와 그것이 가져올 위험에는 무관심한 채 여전히 아픈 어린이들을 돕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때때로 외로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안아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특히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아이들에게요. 이 순수한 질문은 마치 어두운 폭풍우 속에 비치는 햇살처럼 모든 성인의 긴장된 마음을 관통했다. 6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된 아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니.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리는 정확히 우리 가족이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돈 대신 사랑을 선택했고 그녀를 천사의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웠습니다.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아버지의 렌치처럼요. 부서진 것을 고칠 때만 좋은 거래요. 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딸의 말에서 미래의 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네가 고치고 싶은 건 뭐니, 해리야? 해리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방 안의 어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아프고 두려울 때 느끼는 슬픔을 고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아질지 모를 때 느끼는 걱정을 고치고 싶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도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강태우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7살 소녀가 방금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 세계의 소아의학을 변화시킬 미션 선언문을 표현한 것이다. 박소희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기자들이 로비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보안이 계속 막고 있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태우는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전략을 세워야겠군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부산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어 그 따스한 빛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이의 얼굴을 물들였다. 해리는 모든 어른들이 그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는 결정했어요. 해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두 세계를 연결하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과거와 미래 아픔과 치유를. 강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나 심오한 말이었다. 하지만 해리는 항상 그런 아이였다. 그녀의 지혜는 나이를 훨씬 뛰어넘었다. 어떻게 연결하고 싶니, 해리야? 대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해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일본의 병원과 강 회장님의 컴퓨터를 함께 사용해서 아픈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두 나라를 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엄마의 두 고향에 대해서요. 히데키와 사쿠라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다. 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훌륭한 비전이야, 해리야. 강태우가 말했다.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도울 거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태우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내려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대현이 물었다. 언론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태우가 대답했다. 기자들이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리를 그런 상황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는 아직 아이입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서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해리는 조용히 의자에서 내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말하고 싶어요. 모든 어른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해리는 계속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하라고요. 저는 준비됐어요. 대현은 딸을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존중했다. 이것은 미래가 그에게 남긴 유산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확실해? 그가 마침내 물었다.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말해야 해요. 제 이야기니까요. 강태우는 감동을 받아 미소를 지었다. 좋아, 해리야. 하지만 우리가 계속 옆에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으면 말해. 회의실에 문이 열리고 박소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해리의 크기에 맞는 작은 마이크를 가져왔다. 기자회견장이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해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이 담긴 작은 목걸이를 꼭 쥐었다. 저는 엄마처럼 용감할 수 있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그들은 회의실을 나섰다. 히데키, 사쿠라, 켄지, 그리고 강태우가 그들을 따랐다. 해리는 작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테우테크 1층 로비는 완전히 변형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 방송국의 조명이 임시 연단을 밝히고 있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해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긴장으로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강태우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서서 간략한 상황 설명을 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인연의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해리 양이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에는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물러나고 해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키는 연단에 겨우 닿았고 강태우는 재빨리 작은 발판을 가져다 놓았다. 해리는 그 위에 올라섰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해리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윤해리입니다. 7살이고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해리는 동요하지 않았다. 저는 최근에 제가 나카무라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어머니는 일본에서 오셨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오셨대요. 어머니는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저에게 일본어와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강 회장님의 중요한 미팅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해리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다. 교토에 있는 어린이 병원이 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강 회장님의 특별한 컴퓨터를 가져가서 아픈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이 병원에서 겪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해요. 제가 엄마 없이 지내는 것처럼요. 로비에 감동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몇몇 기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카메라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순간을 담아내고 있었다. 저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가 제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요. 해리는 목걸이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카메라에 보여주었다. 이것이 제 엄마예요. 그녀는 제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구매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 친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은 모든 돈보다 더 중요하대요.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작은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현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히데키와 사쿠라도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해리가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저 7살 소녀일 뿐이에요. 저는 여전히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발 우리 가족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아픈 아이들을 돕겠어요. 감사합니다. 해리가 연단에서 물러나자 로비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대현은 딸을 품에 안았고 강태우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지만 이제 그것은 해리에게 위협이 아니라 그녀의 용기와 지혜를 기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자회견 이후 6개월이 흘렀다. 교토 나카무라 어린이 병원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의사, 투자자 의학연구원, 저널리스트들로 가득 찼다. 아침 햇살이 병원의 원래 19세기 건물에서
조심스럽게 보존된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비춰 들어와 기대로 가득 찬 얼굴들 위에 무지개 패턴을 드리웠다. 모든 시선은 자신감 있게 단상에 서 있는 작은 인물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8살이 된 윤해리 나카무라는 아버지가 그날 아침 조심스럽게 다림질한 단순한 파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노란 리본으로 단정하게 따아져 있었고 목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섬세한 금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줄에는 대현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은 무릎 위에 단단히 꼬여 있었다. 그 옆에는 강태우, 히데키와 사쿠라 나카무라, 그리고 켄지가 앉아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해리는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가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단지 아버지가 전기를 고치러 간 건물에서 일본어 노래를 부르던 작은 소녀였습니다. 그날 제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적에 대해 물어봅니다. 저는 기적은 동화나 성경 이야기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기적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녀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나카무라 어린이병원의 혁신적인 AI 시스템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3개월 동안의 운영 결과는 놀라웠다. 질병 조기 발견율 47% 증가, 치료시간 33% 감소, 그리고 수십 명의 어린 생명이 구조된 사례들. 강 회장님이 만드신 컴퓨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이 문을 통과하는 모든 아이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나 딸로 인식합니다. 가족들이 제가 어머니와 헤어졌던 것처럼 작별할 필요가 없도록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들의 마음을 울렸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정한 기적은 기술이 아닙니다. 해리가 계속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람들이 사랑이 돈보다 더 강력하고 친절이 이익보다 더 가치 있으며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손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손을 들어 올렸고 강당 전체의 웃음과 눈물이 섞인 반응이 일어났다. 나카무라 할아버지와 타나카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은 사업가처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꿈꾸는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투자하셨습니다. 히데키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켄지도 깊은 감동에 빠져 있었다. 이 병원은 첨단 기술이나 큰 투자 금액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 물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해리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해리는 강당 앞쪽에 앉아있는 휠체어를 탄 어린이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특별히 해리의 연설을 듣기 위해 병실에서 나온 환자들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이는 이미 병원의 새로운 시스템이 가져온 변화의 증거였다. 제 어머니는 천국은 당신이 죽을 때 가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 때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해리가 계속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의 작은 조각을 만들고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이제 직접 참석한 의사들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 기술을 사용해 아이를 구할 때 여러분은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꿈, 누군가의 미래, 누군가의 기적을 믿는 이유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의 말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해리의 목소리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드러워졌다. 아버지, 정직한 노동과 사랑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축적할 만큼 충분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만큼 충분히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대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박수를 쳤고 곧 전체 강당이 기립 박수로 이어졌다. 해리는 잠시 기다린 후
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적은 드문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은 누군가가 경쟁 대신 연민을 선택할 때마다, 누군가가 문제 대신 잠재력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만큼 중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말을 덧붙였다. 이 병원에서 저는 제 어머니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미래의 빛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발표에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다. 히데키와 사쿠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과 자부심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 계획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느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해리는 연단에서 물러나려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마이크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큰 차이를 만들기에 너무 작다고 말한다면 제가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었을 때 7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크다면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다. 해리는 연단에서 내려와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대현은 딸을 품에 안아들어 올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동일한 자부심과 사랑이 빛나고 있었다. 강태우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 소녀는 단지 그의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생명이 중요하고 모든 꿈이 실현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해리와 아버지는 교토의 나카무라 가문 별장에서 머물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교토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이 펼쳐졌다. 대현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해리는 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어린 딸의 무게는 위안이 되었다. 그동안의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예전과 같았다. 아버지, 해리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오늘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대현은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미래와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럼 그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엄마는 단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완전히 기쁨에 빛나고 계실 거야. 네가 그녀의 사랑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으니까. 해리는 졸린 듯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목걸이를 붙잡았다. 내일 소아과 병동에 가서 아이들에게 일본어로 이야기를 읽어주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신경 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마음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관대하며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사랑의 행동으로 깨진 세상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해리야. 그가 말했다. 네 엄마도 지금 미소 짓고 계실 거야.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쿠라가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다. 자기 전에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이코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사진첩을 펼쳤다. 해리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교토의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작은 소녀, 여름 축제에서 유카타를 입고 있는 10대 소녀, 대학 졸업식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 너와 너무 닮았구나. 사쿠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마음. 해리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의 또 다른 조각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녀는 절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이 사진들을 통해 어머니의 인생 여정을 조금이나마 함께할 수 있었다. 고모 해리가 사쿠라를 바라보며 물었다. 제가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사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리야, 네어는 이미 네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너는 그녀의 사랑을 이어받아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니. 강태우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했다.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해리야, 너의 연설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전 세계에서 투자 제안과 협력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사람들이 미래의 빛 프로그램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미 첫날에만 50억 원이 모였어. 해리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니야. 강태우가 계속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AI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해. 네가 시작한 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 해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면 미래의 전체 세대를 바꿀 수 있다고요. 대현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딸은 여전히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미래의 사랑은 해리를 통해 계속 빛나고 있었다. 해리는 창가로 걸어가 교토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두 문화, 두 세계, 두 유산의 가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